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무엇일까요? 지구에서 달까지 라는 제목의 줄 베른의 소설입니다. 먼저 소설 속의 한 대화 들어보실까요? 달에 도착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추락하는 건데 그 점은 어떻소? 네, 달의 인력은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지구에 추락할 때보다 속도가 6분의 1로 줄어들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몸이 유리처럼 부서질 텐데. 제때 로켓을 역분사해서 추락 속도를 늦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사는 여기까지고요. 이런 대사가 조선은 당시 우리나라 조선은 개항도 하지 않았던 1865년에 이루어졌다면 믿어지세요? 네, 바로 소설 지구에서 달까지 줄 베른의 소설 속에는 이런 대사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펼쳐져 있어요. 지구에서 달까지 이 소설은요, 예언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인류가 포탄에 사람을 실어 달에 보낼 것이라는 예언을 한 거죠. 꼭 100년이 지난 뒤 미국은 처음으로 달에 로켓을 보냈습니다. 그 로켓은 앞에 대사에서처럼 역분사 방식을 이용해서 달로 착륙하는 속도를 늦췄죠. 프랑스 소설가 줄 베른은 사이언스 픽션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SF 소설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어요. 줄 베른은 경이의 여행이라 불리는 시리즈를 무려 60편이나 남겼습니다. 6편이 아니고요, 60여 편의 소설을 남겼어요. 시리즈로요. 하늘과 땅, 바다, 무인도 등 인간이 닿기를 원하는 미지 세계가 바로 이 시리즈 소설들의 무대였습니다. 현대의 로켓 공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는 로버트 고더드, 베르너 폰 브라운 등은 줄 베른 키즈죠. 어려서부터 줄 베른의 소설 이야기들을 듣고 그 속에서 자라고 꿈을 키운 그런 줄 베른 키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 베른의 작품에는 당시 세상에 나왔던 것들, 이미 세상에 존재하던 만들어졌던 것들과 그리고 그의 생전에,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가 살아있는 그 이후의 시간에 나왔던 것들이 소설에는 앞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가 사는 동안에는 아직 품으로 어떤 기술로 탄생하지 못하다가 줄 베른의 사후에, 죽은 이후에 비로소 그 빛을 보게 된 어떤 물건으로서, 또 혹은 활용되는 기술로서 발견이 되고 발명이 되었던 그런 것들이 이미 줄 베른의 소설 속의 소재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잠수함, 비행기계, 입체 영상 장치, 움직이는 해상도시, 이런 것들이 소설 속에 등장하고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뉴스 방송, 화상회의, 태양 돛배, 사형용 전기의자, 테이저건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물건들을, 이런 기술들을 최초로 예언을 했는지, 혹은 최초는 아니던지, 그런 것은 그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기존에 발명되었던 것들 역시 그가 상상력을 발휘해 그의 상상력을 통해서 20세기 혹은 21세기용으로
새롭게 새로운 쓰임새로 그런 더 진화된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전달이 되었었죠. 그의 작품은 이런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제품들, 상상 속의 제품들을 많이 소재로 삼고도 있지만 동시에 모험 소설이기도 했어요. 사이언스 픽션인 동시에 모험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어드벤처 픽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질베른의 소설 어떤 것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작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해저 이말리가 있고요. 80일간의 세계 일주가 있고요. 15소년 표류기, 이런 것들이 대표작입니다. 다 모험 소설이죠. 이런 것들 중 하나라도 접해보지 않고 다 보지는 못했더라도 한 개도 안 보고 유년 시절을 지나 나오기는 힘들죠.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에게는 80일간의 세계 일주, 15소년 표류기,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요. 사실 지구에서 달까지 해저 이말리는 제가 아직 풀 버전으로 읽어보지는 못한 작품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지구에서 달까지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학자의 문학살롱이라는 책에서 박병률 씨가 이 책을 추천하고 있는 텍스트를 낭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말 저 말 많이 섞기도 하지만 메인 텍스트는 이 박병률 씨의 글입니다. 네, 이제 잠깐 유년 시절의 추억들이 떠오르셨나 모르겠어요. 인간이 달에 처음 도착하던 그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해저 이말리나 80일간의 세계 일주 스토리를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지구에서 달까지는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서 창설된 대포 클럽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한다. 대포 클럽은 신형 대포를 고안해 보았거나 적어도 개량 정도는 해본 적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 대포 제작자들의 모임이었어요. 그 모임에서 얼마나 존경받느냐는 그가 고안한, 그가 발명한, 개선한 그런 대포의 무게에 비례하고 포탄이 도달하는 거리의 제곱에 정비례합니다. 그것에 정비례해서 존경받는 수준이 달라져요. 대포를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남북전쟁이 끝이 난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그들에게 할 일이 사라졌어요. 전쟁을 해야 대포도 팔리고 좀 더 센, 좀 더 멀리 가고 좀 더 강력한 그런 대포를 개발해내는 게 의미가 있을 텐데 그 대포를 써먹을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할 일이 사라졌죠. 그때 대포 클럽의 회장이었던 바비 케인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해요. 어떻게 해요? 달나라를 정복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강력하고 거대한 대포를 이용해서 달나라에 포탄을 쏘겠다는 그의 제안, 바비 케인의 제안은 전 세계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오죠. 플로리다의 작은 어촌 마을 템파가 발사지로 낙착됩니다. 대포 건설이 진행되고요. 한창 대포 건설이 진행될 무렵 프랑스인인 미셸 아르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는 구형 포탄을 원통 뿔형으로
통의 뿔 형태를 지닌 포탄으로 교환하라는 제안을 하고요. 그러면 그 포탄을 타고 내가 달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등장인물이 바비 케인이라는 클럽의 회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셸 아르당이라는 내가 달로 직접 가겠소 라고 나서는 또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스토리에는 또 한 명의 인물이,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건건 바비 케인 클럽 회장이죠. 클럽 회장에게 딴지를 거는 캡틴 니콜이에요. 그러니까 달 정복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대포를 만드는 바비 케인 회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포탄을 타고 달에 직접 가겠다는 미셸 아르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은 대포에서 발사된 포탄을 막는 강철판을 만드는 제작자예요. 바로 캡틴 니콜입니다. 이 캡틴 니콜은 바비 케인 회장에게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인물이고요. 이 바비 케인과 서로 경쟁 구도를 형성해요. 이 캡틴 니콜의 등장으로 대중들에게 어떤 집회에서 큰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바비 케인 회장이 캡틴 니콜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이런 결투, 이런 것들이 문화였나 봐요. 셰익스피어의 소설에서나 등장하는 줄로 알았던 그 결투씬이 이 미국 남북전쟁이 끝나가던 무렵에도 실제로 많이 이루어졌었나 봅니다. 생각해보니까 서부 영화 이런 거 봐도 결투 장면이 무지 많이 나오는군요. 어찌되었든 뭔가 모욕을 당했다고 느낀 이 바비 케인 회장이 캡틴에게 결투를 신청하고요. 안 그래도 포탄 경쟁에서도 밀리고 사사건건 이 바비 케인 회장에게 반감이 커지던 니콜이 거부할 리 없었겠죠. 그래서 둘은 결투를 하게 됩니다. 켄터키식 결투를 벌여요. 숲속에 매복하거나 찾아다니면서 상대를 야생동물처럼 쏘아 죽이는 미국식 결투 방법으로 말입니다. 이 대결은 리스크가 크죠. 만약 바비 케인 회장이 죽는다면 달나라 프로젝트는 이제 무산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미셸 아르당은 프랑스인이었는데 이 둘을 정말 악마 같은 사람들이군이라며 이 둘이 아니라 이런 결투라는 것 자체를 혐오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이 두 미국인이 대결에 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심해서일까요? 목숨을 내놓고 심심한 이 총싸움을 겨룰 정도로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존심 때문이었겠죠. 대결을 피할 경우에는 치킨 겁쟁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우리는 치킨 게임이라고 부르죠. 치킨 게임은 게임 이론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둘 다 양쪽 모두 결국엔 파국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주먹 하나 갖고 미지의 세계로 건너온 사람들에게 자존심은 때로 자신의 전부였던 거죠. 그래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도 불사했던 그런 시기였었나 봅니다. 잠깐 게임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게임 이론은 1950년대 이후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 과정에서 부각되었다고 해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62년의 쿠바 위기인데요. 소련이 미국의 앞마당인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고 하자 미국이 크게 반발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고 소련은 후르쇼프 회장이 이끌고 있던 시대였고요. 미국 본토가 소련의 사정권 내에 들게 된 미국은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라며 소련의 해상 봉쇄 정책을 펴게 됩니다. 양측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순간에 소련이 쿠바에서의 철수를 선언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게임은 끝이 났죠. 이런 치킨 게임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나는 절대 꺾지 않는다. 미국이 보여줬던 그 제스처처럼, 그 전략처럼 나는 절대 꺾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신호를 강력하게 보내는 것이라고 해요. 상대가 내 모든 것을 걸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게 되면 이제 한쪽이 물러서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만 이때도 가정은 있습니다. 게임에 임하는 두 사람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만약 두 상대 중 어느 한쪽이 또라이라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겠죠. 치킨 게임은 이렇게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양자 간의 자존심 경쟁 이런 상황에서 비롯됐지만 요즘엔 경영 전략으로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승자는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금융위기 당시 반도체 치킨 게임은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엘피다 등과 가격 인하 경쟁을 벌인 끝에 승리를 하게 됐고 반도체 시장 전체를 다 먹어버리는, 차지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었죠. 이뿐만 아니라 국내 통신사 간의 보조금 치킨 게임도 있고요. 글로벌 해운 기업 간의 운임료 치킨 게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큰 기업 간 예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골목 상권이나 시장에서도 왕왕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넷 쇼핑 상황에서도 많이 보이죠. 배달료 경쟁에서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엄청난 뒷심과 뒷배경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포탄이 많이 쌓여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창고가 바닥이 나면 이런 전략을 지속하긴 어렵죠. 예. 다시 지구에서 달까지 소설 속으로 좀 돌아가 보면 대포 클럽의 회장과 바비케인과 캡틴 니콜 간의 이 치킨 게임의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양쪽이 자존심을 크게 상하지 않으면서도 후퇴할 명분을 주는 것이었어요. 바비케인은 포탄이 달까지 날아갈 것이라 믿고 있고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니콜은 그렇지 않고 포탄이 중간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포탄의 잔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또 장비를 만들어내는 일을 니콜이 하고 있었던 거죠. 서로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이 완전 정반대의 양쪽 끝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둘 간의 합의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미셸 아르당이 보다 못하고 제안을 해요.
바로 양쪽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지 않으면서도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찾아낸 거죠.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바로 나와 함께 포탄에 남으시죠. 그러면 포탄이 목적지에 도착할지 아니면 달까지 가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공중 분해되고 말지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테니까 포탄에 같이 타고 날아가 보자 했던 거예요. 이런 미셸 아르당의 제안에 바비케인과 캡틴 니콜은 서로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가 바비케인이 먼저 말해요. 좋아, 함께 가겠네. 그러니까 캡틴 니콜도 답합니다. 나도 그러겠소 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어느 한쪽이 죽어야만 되는 결투를 크게 수치스럽지 않게 끝내게 됐어요. 둘 다 살아있는 상태로요. 뒷이야기가 더 궁금하시겠죠? 책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직 이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책을 보지 못해서 결말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책에 나왔던 그 얘기가 100년 후에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과학은 이런 SF 소설들에게 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을 SF 소설도 그렇고 SF 영화도 그렇고요. 또 모험, 어드벤처 영화나 소설도 애도 많은 큰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문구도 떠오르고요. 그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키즈들, SF 키즈들을 키워내고요. 꿈나무들을 키워내고 그들이 자라서 자신이 꿈꿔왔던 것을 실현해 나가면서 인류가 발전해 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미지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개척해 온 거죠. 역으로 말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읽히고 있는 SF 소설이나 영화들이 미래에는 가까운 미래, 먼 미래에 거의 상당 부분 실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현실이 될 거라는 거죠. 갑자기 SF 영화나 소설이 한 편 보고 싶어집니다. 제가 그리 좋아하는 장르는 아닌데 제가 몹시 좋아라 하는 인문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어떤 이제 강연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인문학자니까 또 고전을 우리에게 많이 소개해준다. 고전을 번역해주기도 하고 많은 그런 강연을 해주시는데 당신이 생각하기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고전으로 남을 만한 현재의 작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현재의 책들 중에 미래의 고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께서 답하시기를 지금 나와 있는 과학책들, 그런 책들이 미래에는 아마 고전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두고두고 읽히고 또 읽혀야 하는, 읽힐 만한 그런 작품들로서의 가치를 지닐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장자니 반야심경이니 이런 것들이 고전이잖아요. 오래된 고전인데 중국의 삼국지나 조선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이런 것들이 고전인데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 그 책들에 녹아있던, 그 경전들에 녹아있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 지금의 물리학이나 진화, 인류학, 뇌과학
이런 데에서 밝혀낸 것들과 같은 내용들, 의미적으로 봤을 때 연결되는 부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맥락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과거에는 과학과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현대로 오면서 과학과 기술 문명의 발전에 따라 그들이 생각했던 것을 실제 하는 어떤 과학의 법칙과 관찰된 결과들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입증을 할 수가 있고, 결국 그 시대의 고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고전이나 현대의 과학서들이나 같은 내용을 현대 버전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새 나오는 그런 과학책들이 100년, 200년, 1000년 이후에는 인류의 고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답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길게 드렸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과학소설, SF소설을 이런 장르의 책들에 대한 예찬을 제가 드린 겁니다. 하나는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 훗날 인류의 고전이 될 만한 그런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이 줄 베른의 지구에서 달까지가,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런 장르의 소설과 영화들이 우리 미래의 어떤 좌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극한의 예찬을 드려봅니다. 과학, 기술과 관련된 그런 분야의 책들을 좀 더 폭넓게 많이 읽고 싶다는 바람을 다져봅니다. 줄 베른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려 볼게요. 그는 11살 때 사촌 누이를 좋아했고요. 그녀에게 산호 목걸이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인도행 무역선을 탔다가 아버지에게 들켰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꿈속에서만 여행하겠다고요. 그 말처럼 그는 평생을 꿈속에서만 여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꿈속 여행을 그의 글로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아마 60여 편의 시리즈로 나온 것 같아요. 줄 베른은 한때 증권거래소에서 일했던 시절이 있고요.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시절에 접한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에 대한 큰 식견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해요. 19세기 말에 급격히 발달하던 전 세계의 과학기술 문명을 누구보다 먼저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직업적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업계의 그 R&D 연구개발 현황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작용했던 거죠. 1994년도에 그러니까 25년 전에 줄 베른의 증손자가 줄 베른 사후에 그의 소설 한 편을 더 발간했어요. 제목이 20세기 파리라는 제목이고요. 과학이 고도로 발전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국제 금융에 지배를 당하는 그런 스토리라고 합니다. 21세기 현재의 금융 사회를 잘 예측한 금융 SF 소설인 셈이죠.
본인의 말처럼 꿈속에서 얼마나 많은 여행을 했던지 간에 우리에게 참 귀한 선물들을 많이 남겨줬던 것 같아요. 차후에 발견된 그의 이 금융 SF 소설 20세기 파리라는 작품이 좀 더 일찍 그가 생존해 있을 때 발간이 되고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졌었더라고 하면 우리의 현 금융사회, 현재의 국제 금융 질서나 그 안에서의 크고 힘의 전쟁, 이런 구도들이 어떻게 또 다른 양상을 띌 수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이런 대단한 소설가를 탄생시킨 그 배경에는 바로 산업혁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줄 베르는 1828년에 나서 1905년에 가셨고요. 1863년에 기구를 타고 5주간이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잇따라 SF 소설을 쏟아냈습니다. 앞서는 60여 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 후반에는 80여 편이라고 나와 있네요. 뭐가 맞을지 어쨌든 80여 편으로 그냥 하죠. 80여 편으로 이루어진 경이의 세계 시리즈를 토해내듯 써냈다. 19세기 말은 민주주의 혁명과 산업혁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을 1862년에 써내면서 정치적 혁명을 뒷받침했다면 줄 베르는 지구 속 여행 1864년작이고요. 지구에서 달까지 1865년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프랑스의 경제적, 과학적 혁명을 뒷받침했다고 해요.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으로 전 유럽이 혁명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즈음이었고요. 1851년에는 런던에서 최초의 만국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거대한 전시장인 수정궁전은 관람객들을 매료시켰고, 영국관에서는 기관차와 고속 인쇄기, 선박용 엔진, 공작 기계 등을 선보였고요. 강철제 대포를 선보인 프로이센, 농기구를 출품한 미국, 도자기를 낸 중국은 꼬리를 내려야 했죠. 산업혁명은 명백한 대세라는 것을 영국은 이 만국 박람회에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독일과 미국이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도 이 조금 자존심 상했던 런던 박람회가 원인이 되었죠. 영국과 함께 양대 유럽 강국이었던 프랑스도 곧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기에 이릅니다.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한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프랑스의 랜드마크인 에펠탑이 등장하게 됩니다. 18세기, 19세기에 프랑스 과학은 과학 소설가가 나올 충분한 기반을 이루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백신 실험을 한 파스테르가 있었고요. 샤를의 법칙을 정해낸 샤를도 있었고,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밝혀낸 라부아지에 등 위대한 과학자가 당시에 프랑스에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이 성공을 거두면서 19세기 말 파리는 좋은 시절, 우리에게 벨 에포크 시대로 많이 불리우는 그 호황 시절을 맞게 되고요. 영화가 처음으로 선보인 것도 1900년의 파리 만국 박람회였습니다. 새로운 20세기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해요.
이런 기운은 제1차 세계대전이 있던 1910년대까지 이어지고요. 20세기 상반기 물리, 화학, 생물, 천체, 수학, 의학 등 전 분야의 과학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줄 베른의 소설들 해저 이만리, 80일간의 세계 일주, 15소년 표류기, 1870년, 72년, 89년에 나온 작품들이거든요. 이런 소설들에서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해저 여행과 북극 탐험, 우주 여행, 이런 공간을 넘나든 미지의 땅에 대한 줄 베른의 상상력은 그가 살았던 과학과 특허의 시대, 산업혁명의 시대에 아주 큰 환영을 받았던 거고요. 네, 오늘 함께 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갑자기 줄 베른 앞에서 너무나 저의 인생이 초라해지는, 하찮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인류를 위해,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쓸모와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모처럼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마음이 좀 즐거웠고, 즐거운 마음에 즐거운 유쾌한 소설을 골라봤습니다.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모쪼록 편한 밤 되시고 저는 또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미셸이었습니다.